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공학 11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예, 오늘은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개발 사이클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배웠는데 개발 전체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 테스팅이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릴리스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이관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에서 되게 이제 그 어떤 기업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기업의 조직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조직 개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업무 프로세스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릴리스 되면 결국은 그 회사 전체가 이제 새롭게 돌아가는 그 개통과 함께 그래서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단계는 어떤 작업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뭐 개발자들은 거기서 이제 일이 끝나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게 계속 우리가 진화되고 개선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결함이 생겨서 그걸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지보수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원래 계획은 우리가 J유닛이었는데 J유닛은 너무 뭐 그 내용도 짧고 그래서 중요한 걸 좀 먼저 하고 나중에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J유닛을 좀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는 이제 유지보수라는 게 개발 작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 두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버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상 관리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하면서 소스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모듈에 대한 소스 코드라든지 또 오브젝트 코드라든지 아니면 문서라든지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버전 관리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메인터넌스 단계에 주로 이제 이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그 결함을 고치거나 아니면 좀 리팩토링 하기 위해서 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다시 이제 어, 개발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다 메인터넌스에 소개되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제 유지보수라는 게 뭔지, 어떤 작업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그 체인지 컨트롤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유지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 볼륨하고 그다음에 체인지입니다. 볼륨이라는 거는 에, 뭐 우리가 작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 변경하거나 또는 리팩토링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메인터넌스 단계에 들어갔던 것들은 개발자들이 대부분 빠지고 소수의 인원이 이제 메인터넌스 하게 되는데 결국 소수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소스 코드를 담당하니까 그런 볼륨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에 대한 싸움. 자, 그래서 예, 유지보수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발 후에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변경 작업.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변경이 되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변경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의 어떤 유형을 얘기할 텐데 그 유형들이 다 변경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유들로 우리가 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는 결국 숙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개발 기간보다는 더 중요하기도 하면서 이게 뭔가 결함이 있으면 바로 사용자가 사용을 못하게 된다든지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인명 피해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다른 뭐 전자제품에 있는 어떤 뭐 그 기계적인 거 그런 요소보다는 계속 변화되죠.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하나 사도 계속 패치되고 결함이 있으면 그걸 수정하고 또 기능이 바뀌고 추가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evolution, 진화라는 게 되게 적절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가 의도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방향성이 있고 그냥 기능이 정지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요즘 뭐 자동차 중에 전기차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많이 깔리는데 그런 것들은 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기능도 더 추가되고 변경되고 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드는 노력을 대개 생각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개발 단계의 노력보다 이렇게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그 사용하는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뭐 우리가 1년 또는 몇 개월 해가지고 개발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뭐 몇 년 또는 몇 십 년 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 작은 인원 또 작은 비용이지만 그게 누적되면 예를 들면 오라클 같은 거 우리가 뭐 몇 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뭐 우리 학교도 뭐 5카피 하는데 뭐 메인터넌스 지금 1년에 천만 원씩 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십 년 이어지면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래서 꽤 유지보수도 사실은 이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유지보수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단계는 아니죠. 자, 유지보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 우리가 보통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동품 같은 시스템을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해요. 대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대신 그 안에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능이 많이 녹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레거시 시스템을 우리가 잘 보수하고 잘 이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레거시 시스템을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퇴출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꾸는 뭐 전환하는 그런 결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고 그러세요. 전략적 계획이라는 그런 쪽의 일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이제 컨설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런 언제 시스템을 우리가 퇴출시킬 건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건지, 차세대 시스템을 언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릴리스하고 사용하는 단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수정하고 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버그를 제거한다든지, OS가 바뀌었다든지, 뭐 또는 하드웨어가 바뀌었다든지,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규칙이 바뀌었다든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바뀌었다든지, 미래 문제를 뭐 리팩토링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두 통틀어서 메인터넌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유지보수의 유형, 타입이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변경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이유로 변경하냐에 따라서 메인터넌스를 다르게 부른다는 건데 corrective maintenance, 수정형이죠. 그죠? 발견된 에러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용하다가 사용자한테 전화 와서 아 여기 버그가 있어요. 그럼 그걸 콜센터에서 받아서 개발팀에 넘겨가지고 고치게 하는 거. 굉장히 그, 뭐, 간단하죠, 그죠? 동기는. 그 다음에 적응형 유지보수는 이거는 환경이 변경됐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OS가 바뀐다, 플랫폼이 바뀐다, 서버가 바뀐다, 또 뭐, 우리 그 조직의 뭐 어떤 뭐 그 팀이 바뀐다. 네, 그럴 때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포팅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걸 우리가 어댑티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퍼펙티브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 미리 고쳐보는 거 또는 성능이나 유지보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결함이나 안 돌아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 그다음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는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제 그 완전하고 예방형하고 조금 이제 이게 그 좀 뭐 어떤 측에서 이거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옵티마이즈는 어떤 퍼펙티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팩토링 같은 거는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겠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이렇게 유지보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이 기능 개선을 위한 게 되게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이 뭐 수정형 이런 게 많을 것 같지만 소프트웨어라는 걸 계속 보완하고 또 그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바꿔주세요. 우리 학교로 얘기하면 뭐 이번 학기 코로나 때문에 뭐 이 클래스에 뭐 이런 웹엑스를 뭐 인베디드 해가지고 거기다가 탑재해가지고 뭐 연동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보면 완전형이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을 추가해서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메인테넌스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더 추가해서 버전 업하는 거. 네. 마이너 버전이 업되든지 아니면 메이저 버전이 업되든지 그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거를 다른 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개발된 거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유지보수의 그 성격하고 거의 이 작업은 어,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르만의 법칙은 이거는 뭐 우리 이 학계 쪽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 여러분 다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게 그 이게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메인터넌스 하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된다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냥 뭐 다른 전자제품처럼 한 번 기능이 딱 정해지면 그게 물건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소프트웨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고 변경되니까 계속 변경이 일어나요. 그 변경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변경 작업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조금 이따 설명하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복잡도 증가 법칙. 어,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막 뜯어 고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고치지 않고 뜯어 고치다 보면 그리고 혼자 고치지 않고 100명이 막 어떤 시스템을 달라붙어서 막 고친다. 제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당연히 누더기가 돼요. 코드가. 그러니까 엔트로피 복잡도 증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통제 법칙. 근데 이게 변화인데 이게 뭐 예상치 않게 이게 뭐 확 변한다든지 뭐 자기도 모르게 공룡으로 변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다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설명대로 우리가 주가 같은 것도 매일 변동은 있지만 큰 추세선을 보면 이게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테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러가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에러가 줄어가는지 그죠? 네,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 그 아마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안정되지 않은 시스템을 릴리스한 때는 새로운 에러가 엄청나게 발견되고 막 요동치거든요. 그러다가 메인터넌스 어느 정도 많이 해놓고 또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새로운 오류의 발견은 조금 줄어들고 어느 정도 일정해집니다. 친근성 유지, 아까 얘기했죠. 이 시스템이 막 공룡같이 돼서 우리가 모르는 걸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알, 아는 범위 내에서 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당연히 메인터넌스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하다 보면, 물론 옵티마이즈 하면 이게 줄어들긴 하는데, 기능이 그렇게 줄어들진 않아요.
뭔가 더 추가하고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요. 품질 저하의 법칙. 아까 얘기했죠. 엔트로피 복잡도 누더기 코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대비하고 리팩토링을 제대로 잘 하면 이 품질 저하 법칙이나 복잡도 증가, 엔트로피 증가를 낮출 수 있지만 되게 땜질식으로 우리가 고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계적으로 고치지 않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피드백 법칙. 그러니까 이건 뭐 언제나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고칠 때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피드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유지보수 작업이 좀 어려울 것 같죠, 그죠? 되게 골치 아프고. 그런데 실제 나가보면, 어, 신참자한테 이런 걸 많이 맡겨요. 귀찮은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본 책 중에 하나, 개발자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보면, 그 우리나라 SI 업체가 어디 뭐 은행권 같은데 이렇게, 개발하는 쪽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온사이트에서 개발하다가 되게 개발이 끝나면 중요한 개발자들은 다 다시 원대 복귀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 그 메인터넌스를 되게 갑의 회사들이 되게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일제로 원해요. 자기네가 필요할 때 막 시키고 싶게 자기 옆에 두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보 개발자를 갖다 두거든요. 초보 개발자들이 사실 수많은 메인터넌스의 요구가 나오는데 다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뭐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 메인터넌스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제대로 우리가 그 어떤 과정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또 사용자 요구를 무조건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 콜센터 같은 걸 운영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분명히 사용자가 뭐 몇천 명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응대하는 콜센터가 있고 네, 그걸 전달해서 개발자가 고치도록 메인터넌스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이 나가보면 특히 개발자 여러분 신참일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체계 없이 그냥 신참자한테 맡기고 자기는 다 철수하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 것들을 뭐 체계적으로 바꿔야 되긴 하지만 그런 일은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초보자한테 맡기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궁금한 사람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SI 업체 갈 사람도 특히 개발자의 거의 모든 것. 굉장히 쇼킹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좀 우리 학생들은 피해 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좋은 일을 하려면 잘 공부해야 돼요. 결국. 자, 두 번째 유지보수 작업 과정. 예, 잘 알아두세요. 예, 유지보수 맡겼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개발자가 아닌 이상 프로그램 잘 모르겠죠. 그죠? 프로그램 잘 이해하고 추적하고 요구 설계에 대한 그런 이해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 프로그램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그 변경이 어디에 필요한지 로케이션을 해야 돼요. 디버깅을 하려면 어디에 변경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고 또 어쩌면 이거 고치려면 얼만큼 시간이 들고 얼만큼 비용이 드는지 그런 리스크 같은 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특히 은행권이나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증권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하나 라인 고치는데도 되게 신경 써야 돼요. 만약 이걸 잘못해서 버전 바꾸는데 뭔가 실수했다.
그럴 때 이게 만약에 뭐 몇 분이라도 이게 가동이 중지된다는 큰 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변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영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도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수정했을 때 그 이해 때문에 다른 거에 영향을 받는 부분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테스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그거를 수정해 가지고 다시 테스트하고 그래서 리그레션 테스트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리그레션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설치하면 됩니다. 그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의 얘기는 이거가 거의 뭐 상관이 없을 거예요.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데브옵스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개발자가 그냥 그 쿠버네티스로 그냥 다 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개념이 맞는데 개발자가 유지보수까지 다 하고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시스템을 제일 옵티마이즈한 수준으로 가게 하는 그런 클라우드 개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직 우리가 뭐 그 이게 기술이 빨리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되게 전통적인 부분은 되게 천천히 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스타일로 일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하거나 유지보수 인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담당하게 하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공기업 같은 데서는 이거를 자기네가 우리 학교도 우리 학교는 좀 달라요. 우리 학교는 그 안에 있는 그 정보 시스템 거기 이 직원들이 스스로 메인테넌스 하는데 대부분의 그 공사들이 되게 다 이거를 외주로 맡겨요. 1년 단위, 2년 단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시스템이 누더기로 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자, 어,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유지보수 작업의 분포. 예, 여기 지금 뭐 이런 건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그 메인터넌스 할 때하고 개발할 때하고 좀 다른데요. 개발할 때는, 코딩 할 때 제일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지보수는 코딩하는 건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 간단히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냥. 실제 우리가 이 유지보수는 프로그램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변경의 영향을 파악한다든지 또는 통합한다든지 이런 데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분포는 여기 보니까 변경의 구현, 요거 코딩하는 거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래도 하고 문서 수정, 변경의 이해, 문서 리뷰, 로직 추적 이런 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디버깅, 테스팅 그렇고. 그러니까 문서가 빈약한 거는 훨씬 더 이렇게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정말 문서를 쓰기 싫어하고 문서가 거의 없는 시스템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메인테넌스 할 때 이 어디 가서 이 프로그램 메인테넌스 할 때는 거의 아마 문서가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개발한 사람도 뭐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깜깜한 데 가서 우리가 메인테넌스 한다 그러면 결국 소스 코드밖에 볼 게 없어요. 로직 추적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변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걸 그냥 학교에서만 배우고 실제 적용을 안 하니까 이런 큰 패단이 있습니다. 자, 유지보스 프로세스의 모델, 즉시 수정 모델은 흔히 우리가 코딩에 어떤 오류가 있다 그러면 코딩을 고치고 그다음에 거꾸로 설계, 분석, 테스팅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반복적 개선 방법은 코딩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전체적인 개발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요구 분석에 어떤 문제가, 어떤 부분이, 어떤 유스 케이스가 얘가 영향을 받겠고, 그거에 대한 설계도가 클래스 다이그램 중에 어떤 것들이 변경의 영향권에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걸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재사용 중심 모델은 요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거의 레고 블록식으로 컴포넌트로 끼워 맞춰서 만드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메인테너ンス 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우리 왜 자동차 같은 거 뭐 어디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통째로 들어 올려서 그 모듈을 딱 다른 걸로 바꿔 끼잖아요. 그죠? 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개념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이런 리유스 기반의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은 제품 계열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개발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왜 뭘 자동차 모델이 조금씩 다를 때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 공통되는 부분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나눠서 다 컴포넌트 가지고 있다가 새 모델이 나오면 변경되는 부분만 딱 조립해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그런 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란 거는 뭐 이런 재사용 중심이 좋겠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재사용 모듈을 딱 만드는 게. 그래서 대부분 이 위에 거를 택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간다 그러면 반복적인 개선 모델을 하지만 이 경우는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돼서 대부분 다 그냥 즉시 수정 모델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 메인터넌스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들 이게 이제 그 IEEE 스탠다드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하고 ISO 모델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 뭐 대부분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그 변경 문제를 수정할 요청을 분석이나 설계를 보고 잘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리그레션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배포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작업을 따로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을 이해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멘탈 모델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배워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학기 초부터 뭐가 배웠다, 뭐, 이게 목차라는 그 메타 모델이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자체 안에도 큰 블럭으로 어떤 큰 숲이 뭐가 있다, 큰 덩어리들이 뭐가 있다. 그리고 그 덩어리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덩어리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 그걸 가지고 이 부분 뭐 하는 거다, 이 부분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 프로세스는 우리가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로 넘어가는데 얘는 반대죠. 우리 소스 코드를 먼저 보든지 아니면 뭐 결함이 뭐다라는 걸 알고 거꾸로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도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상적인 것부터 이제 생각해 보고 큰 프로그램의 숲을 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구체적인 모듈을 보는 그런 탑다운 방법이 있고 거꾸로 이제 바텀업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스 코드를 보고 이 부분은 뭐 하는 거다. 그래서 뭐 블럭이나 문장의 어떤 의미를 보고 또는 모듈 또는 클래스의 역할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에 있는 것들을 파악해 보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청킹, 묶음화를 많이 해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한다면은 변경할 위치를 파악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 결함하고 연관되어 있는 변경의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딘지 어느 유스 케이스인지 찾아내서 그 유스 케이스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랬을 테니까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가담하는 객체들이 뭔지 그래서 이 객체를 만약에 고쳤을 때 얘가 메시지를 보내는 또는 얘 객체가 다른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연관된 객체가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걔도 고쳐야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이거를 고쳤을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럼 되게 신중하게 테스트도 해보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스크라는 걸 좀 파악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수정으로 넘어가는데 객체장인 경우에 이제 변경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게 클래스 B가 A의 서브 클래스이면 의존 관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그 내가 이제 어떤 클래스 B를 지금 고쳐야 되는데 그 A라는 상속된 클래스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분모 클래스.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B라는 클래스가 어떤 호출되는 것 가운데 뭔가 또 뭐 그 오버라이딩 됐다든지 또 그 함수에서 뭐 다른 걸 그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불러서 쓴다든지 이럴 때 이 저 의존 관계가 있어서 그것들이 다 그 영향권 안에 듭니다. 그 다음에 집합인 경우에 이것도 뭐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B가 어떤 집합 관계 클래스고 A가 그거의 부분이다. 그럼 A에 대한 것이 변경됐을 때 이제 B에 대한 집합 관계도 당연히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사용 관계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B라는 클래스 안에 A라는 클래스 타입이 뭐 메소드 안에 파라미터 같은 걸로 쓰인 경우를 사용 관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 A라는 클래스 타입이 메소드 안에서 뭔가 파라미터로 쓰일 테니까 분명히 A가 변경되면 B도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관일 때, 뭐 연관일 때는 당연하겠죠. 그죠? 걔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연관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의 뭐 데이터를 어떤 메시지에서 받아오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이럴 테니까 두 개의 연관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영향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는 유지보수 작업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유지보수 작업이 개발 작업하고 어떻게 다르냐? 분명히 달라요. 근데, 어, 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사할 때 이 개발자와 뭐, 옛날에는 SE하고 SM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소프트웨어 메인테너스 엔지니어하고 따로따로 뽑는 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메인테너스도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뭐 오퍼레이터하고 같이 취급하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따로 뽑지는 않아요. 개발자겠죠, 그죠? 개발자 중에 조금 특수하게 유지보수 담당한다든지 뭐 개발자를 하다가 그 시스템에 나중에 팔로우하기 위해서 남아있다든지 또는 자기가 개발한 시스템을 계속 이제 그 온사이트는 아니지만 자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개발했던 시스템을 뭐, 그, 온라인으로 뭐 메인테너스 하는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상 관리. 그, 우리가 개발할 때 상당히 많은 문서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네요. 네, 그런 것들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버전이에요, 결국 버전. 굉장히 많은 변경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이 버전을, 어, 그냥 최신 것만 유지하고 예전 거 다 버렸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많죠. 그죠? 최신 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전 버전 돌아가야 될 때 그런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전 관리하는 그런 뭐 SVN이라든지 아니면 뭐 Git라든지 뭐 이런
도구들 가지고 우리가 버전 관리를 잘 해낸다. 물론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지보수해서 나중에 계속 마이너 체인지가 일어나고 버전이 계속 여러 개 생길 때도 유저 서포트를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와 결과물에 대한 변경이 잘 일치하도록 그 유지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버전 관리에서 어떤 한 버전이 이제 뭐 조금 마이너 체인지가 해서 업그레이드 될 때, 거기에 어떤 클래스가 변경됐다면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 때도 똑같이 이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따와서 소프트웨어 쪽에도 적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할 때는 항상 베이스라인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버전 1.0을 만든다. 그럼 버전 1.0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겠죠. 그죠? 걔네들이 다 베이스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이후에는 뭐 변경이 있더라도 딱 프리징 해가지고 파일을 다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정의는 시스템의 그 버전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어떤 상태 정의. 예,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라인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컨피그레이션 아이템들을 쭉 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계획 단계, 뭐 요구 단계, 개발 단계도 쫙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계에 생성되는 또는 그 버전에 구성되고 있는 형상의 항목, 뭐 파일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문서도 있을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 매뉴얼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럴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스라인 또는 형상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예, 왜 형상 관리가 필요하냐? 이거는 소수의 개발자가 만약 한 장소 일어나면 얘가 변경하면 내가 금방 통보해주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팀으로 협력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럴 때 분명히 네가 짠 프로그램, 내가 짠 프로그램에 어떤 동기화가 필요해요. 그죠? 내가 오늘 이만큼 일했는데 거기에 오늘 뭔가 더 추가했거든요. 델타를 추가했는데 그러면 나하고 개발하는 동료가 어제 버전으로 계속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 것도 커밋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료들이 짠 프로그램을 전부 다 내 소프트웨어 안에 다운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커밋 그 다운로드해서 내가 내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서 개발하다가 오늘 저녁에는 내가 짠 거를 시스템에 커밋하고 업로드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는 당연히 이제 여러 사람이 꽤 많은 사람이 그 개발에 참여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체인지 컨트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버전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이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업그레이드 되고 또 새로운 제품 또는 이 제품이 계속 팔리면서 거기에 대한 고객들이 자기가 어떤 버전 쓰고 있다. 뭐 우리 OS 같은 거 보면 금방 알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형상관리 전차는 이제 이 아무나 고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경이 필요하다, 뭐 그 결함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아무나 고치지 않게 잘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이제 여기 오딧이라고 했는데 오딧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들이 어떤 변경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그걸 잘 분석해 가지고
그리고 현재의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 보호가 단계 있는데 그걸 보고 그걸 잘 컨트롤하는 거죠. 그죠? 이게 컨트롤한다는 거는 이 변경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없이 사용자들이 이게 잘못 사용해서 나온 건지 그다음에 변경도 이게 빨리 고쳐야 되는지 어디 고쳐야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승인한 것만 이제 그 고쳐가지고 잘 테스트해보고 그 감사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변경을 머지해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릴리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품질 보증에 대한 리뷰, 인스펙션, 테스팅이 다 이런 감사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되게 회사에 가면 되게 이슈 트래킹 같은 걸 씁니다. 이슈 트래킹 또는 에라 트래킹, 이슈 트래킹, 에라 트래킹, 버그질러라든지 아니면 뭐 이슈 트래킹하는 도구는 되게 많은데 어떤 결함이 발생하면 이 개발자라든지 사용자가 발견하는 결함을 일단은 그 이슈 트래킹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러면 등록을 하면 그 에러나 결함이나 이슈는 아직 오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그걸 보고 개발자들이 그 전에 이제 이 형상 관리하는 팀에서 그 이슈를 보고 이 에러 리포트한 걸 보고 이거는 누가 고쳐야 되겠다. 이건 언제까지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결정들을 하거든요. 이런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슈 트래킹 되게 뭐 웹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버그질러 같은 데 리포트하면 그 버그질러에서 오픈된 것들이 아, 나중에 이제 개발팀이 그걸 보고 수정을 해서 그러면 클로즈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클로즈된 걸 다 모아가지고 다시 통합해서 릴리스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내가 아마존에서 잘린 한국 사람이 그 동영상에다가 유튜브에 자기가 왜 잘렸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올렸던데요. 에, 그 아마존 유럽에 뭐 잘했으니까 개발 잘하니까 취업했겠죠. 뭐 돈도 많이 준다던데. 근데 취업한 다음에 아무 자기한테 컨트롤을 안 하더래요. 뭐 상사가 프로그램 많이 해라, 뭐 어디까지 뭐 한다 이런 게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뭐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뭐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상사가 불러서 딱 자료를 딱 피고 야, 네가 일한 일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래요. 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개발자들이 자기가 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발하는 팀의 그 어떤 이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결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고치고 거기에 뭐 코드 리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누가 지시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자기가 오픈되어 있는 에러도 보고 자기가 관련된 거 더 깊이 자기가 리서치 해가지고 그걸 고치고 기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이 조금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 어떤 일의 어떤 스타일이나 나중에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몰라서 자기 잘렸다고 그러는데 예, 어, 사실 시스템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우리도 사실 공부도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뭐 아, 조직이 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그 페어하고 좀 플렉서블하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굉장히 결과는 되게 엄격해요.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만들 때 우리 되게 엄격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형상 파악에 대한 거 어떤 걸 파악하느냐. 되게 형상 아이템들에 대해서 고유 식별자를 붙이고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종류가 뭐고, 문서 파일이 뭐고, 저자, 뭐, 그걸 쓴 사람이 뭐고, 담당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 이유를 그냥 파악한 거를 아무나 고치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 결함이 일어났는지, 또 뭘 수정해야 되는지, 왜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소프트웨어를 고쳐야 되냐, 또는 인베딩 경우에 하드웨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변경에 대한 분석하고, 그거를, 뭐 좀 설명한다든지, 또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누가, 어떤 개발자가 그걸 변경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고요. 소요 노력 같은 거를 추정해서, 언제까지 누가 고치면 좋겠다라고 이슈 트래킹에다가, 이 변경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변경하고, 예, 그 변경을 이제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오디트 하는데요. 그 변경된 항목을 검토하고, 그래서 업데이트 됐을 때 이제 그 큰 문제가 없도록 없는지, 그 다음에 올바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뭐 테스팅하거나 체크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잠깐만요. 우리가 5분 쉬기로 했는데 뒤에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네, 그러면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지금 47분이니까 한 52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그 나머지 얘기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라고 리엔지니어링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메인터넌스를 하다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시스템을 우리가 좀 그, 그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대상 시스템을 분석해서 시스템 컴포넌트의 관계를 찾아내고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표현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 지금 보통, 여기도 그림이 조금, 이거는 이제, 여기는 분석 연세가 아니라 이거는 소스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설계 명령을, 설계.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스 코드에서 설계를 꺼낸다든지, 또는 설계에서 분석을 꺼낸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그 용어를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합니다. 되게 우리가 뭐, 어떤 시스템에 그 자세한 정보가 없고 문서가 없고 뭐 개발하는 사람도 찾을 수 없고 그럴 경우에 믿을 만한 게 소스 코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소스 코드의 양이 너무 많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우리가 지금 UML 도구 같은 것들 보면 객체적 시스템은 바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넣어서 UML 그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든지 또는 뭐 큰 모듈 블록 다이어그램 그려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유스 케이스 같은 걸 찾아내면 전체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추상성이 낮은 것부터 이제 높은 쪽으로 가는 그런 어, 왜 이런 외국 제품 중에 좋은 것들 뭐 그 설계가 좋은 것들 우리가 뺏겨가지고 뭐 좋은 거 만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들을 많이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의 순서는 이제 소스 코드부터 어떤 소프트웨어 결과물들을 추출하는 건데요. 이, 이, 이 소스 코드나 실행 코드를 가지고 뭐 우리가 디자인할 때 어떤 결과물들 그런 걸 찾아내고요. 어떤 다이어그램이나 레이아웃 같은 걸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추상성 높은 그 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꺼내는 거를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합니다. 왜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느냐? 프로그램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멀하게 어떤 분석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감지하거나 이럴 때 특히 안전성이 있는 문제들은 그 소프트웨어 안에 이 로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로직을 그 포멀하게 분석해서 이론적으로 맞다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리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음, 뭐 건물이 있을 때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뭐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 문서와 의미적으로 같은 추상 수준을 가진 표현을 생성하는 작업. 그러니까 뭐 소스 코드 같은 걸 우리가 보면 그 안에 있는 로직이 있는데 그 로직을 뭐 우리가 뭐 플로우 차트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그 추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린다. 뭐 그런 것도 같은 추상 수준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이 리다큐멘테이션 하는 이유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게 하기 위한 거고요.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다큐멘트가 뭐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맞는다. 그럼 맞게 하기 위해서 또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리커버리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소스 코드에서 분석해서 조금 추상성이 높은 어떤 설계 단계의 모델링 같은 거를 찾아내는 그런 단계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리커버리 된 설계를 우리가 메인테넌스 할 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리엔지닝 할 때 베이스라인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사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시스템이 다른 거하고 되게 유사한데 거기에 있는 소스 코드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기는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뭐 리엔지닝 할 텐데 그래서 뭐 리유즈 할 건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리유즈하기 위해서 좀 설계를 파악하는 그래서 객체제한 경우에는 이제 UML 도구가 있으니까 그 소스 코드와 설계 단계에 이런 설계를 복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지니까 원시 코드만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UML로 딱 그려보면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이게 어떤 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떤 그 응용 분야에 대한 지식, 뭐 은행 시스템이다. 그럼 이 클래스가 뭐 하는 건지는 물론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뭐 UI라든지 뭐 DB라든지 이런 안에 묻어 있는 유틸리티나 뭐 안에 관련돼 있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도메인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특히 DB하고 연결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 도메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엔저링은 그 리버스 엔진을 했던 거를 이제 다시 재구조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집을 뭐 보고 어떤 구조를 파악해서 새로 그 새로운 형태로 개발하는, 꾸미는 그런 겁니다. 왜 하느냐? 아키텍처를 개선한다든지, 복잡도를 좀 낮춘다든지,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융통성을 가지게 한다든지, 성능이나 효율성이나 자원에 대해서 좀 유용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든지. 그래서 그 목적은 되게 다양하지만, 현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많이 누적돼가지고, 어, 조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개선의 위치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 전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하고, 그 목표를 평가하고.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은 사실
간단히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결함을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그냥 뜯어 고치는 겁니다, 거의. 근데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시스템을 좀 잘 뜯어 고쳐서 좋은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